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17살 아들과 6살 딸을 키우는 중이에요. 여기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한 남자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네요. 한때 그 남자를 사랑했고 결혼해 자식까지 낳고 살았건만 돌아온 건 쓰디쓴 배신뿐이었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끔찍한 일인지. 전 이겨냈고 마냥 당하지 않고 시원하게 복수도 해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부디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 남편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저는 시내 작은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는데요. 앞자리는 이미 3으로 바뀌었는데 변변한 직업도 없지. 사랑하던 남자와는 헤어졌지. 참 힘들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직장에서 그럴듯한 직함 하나는 달고 있거나 옛 저녁에 결혼해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저만 뒤처진 기분에 초조하고 비참했죠. 자연스레 일도 잘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니 매일 출근은 했지만 손님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서비스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실연당한 채 죽쓰고 있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평소 그런 인위적인 만남은 꺼려하던 저였지만 뭔가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면서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약속 장소였던 카페에서 막상 그 소개팅 상대를 만나니 괜히 나왔다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저보다 왜소한 어깨에 작은 키, 그리고 적은 머리숱까지 제가 아무리 남자 외모를 안 본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 싶더군요. 상대방도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특히 제가 대학을 안 나왔다는 걸 알고는 기함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보통 지방 전문대라도 가지 않나요? 제가 딱히 공부에 뜻이 없었거든요.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제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 살아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요. 진경 씨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회사는 고졸이랑 대졸이랑 연봉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이란 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성인이 돼 처음으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부딪히고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공부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말이에요. 말투만 들어도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주선저 얼굴이 있는데 차마 얼굴 붉힐 일을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나이 30에 이제 와서 대학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제 인생 열심히 살아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한심하다는 눈길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음만 먹는다면 이제라도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죠. 그냥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그렇게 식당에서 남의 음식이나 날라주면서 살 뿐이지.
그 말에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를 쏘아보면서 초면에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닌가요? 그쪽이 뭔데 제 인생을 멋대로 평가하고 재단해요? 하고 쏘아붙였죠. 하지만 남자는 눈도 깜짝 않더라고요. 원래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친구가 진짜 착하고 괜찮은 여자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그 나이에 위로 올라가 보려는 노력도 없이 식당에서 알바나 하는 거 한심하잖아요. 다 진경씨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생 살아보세요. 참나. 그러는 그쪽은 뭐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쪽도 뭐 서울 명문대 나온 거 아니잖아요. 회사도 이름도 못 들어본 작은 중소회사고요. 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 결과가 그건가요? 뭐라고? 이 미친 여자가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으로 똑같이 돌려줬을 뿐인데 남자는 화를 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혼자 씩씩대더군요. 전 그런 남자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그쪽 충고 받아들여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테니까 그쪽도 좀 더 노력해 보세요. 노력한 인생이 고작 중소회사 대리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니까 짓게 뭔데 날 무시해? 너 거기 안 서? 남자는 카페를 나가려는 저를 뒤쫓아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제 팔목을 잡고 돌려 세우더군요.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뿌리치려고 했지만 흥분한 성인 남자의 힘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어요. 신랑 일을 하는 사이 남자가 갑자기 근처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손에 들었고요. 그 안에 담긴 주스를 그대로 저를 향해 뿌려버렸죠. 미처 피할 새도 없었어요. 그대로 굳어버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돌리고 눈을 질끔 감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몸을 적시는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슬그머니 실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니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글쎄 웬 남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저 대신 물벼락을 맞았지 뭐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저희 테이블 뒤쪽에 앉아있던 남자였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저와 소개팅했던 남자도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니 갑자기 왜 끼어들어선 저는 잘못 없습니다. 그쪽한테 뿌린 게 아니라고요. 다급하게 발빼는 소개팅남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주스를 맞은 남자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실소를 짓더군요. 그럼 이 여자분한테 뿌리려고 했다는 건 인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엄연한 폭행인 거 몰라요? 남자의 말에 소개팅남이 펄쩍 뛰더군요. 주스 좀 뿌린 것 같고 폭행이라뇨. 그리고 맞지도 않았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여자분한테 피해 입히려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당장 이분한테 사과하세요. 테이블이 가까워서 의도치 않게 하는 말들이 다 들렸는데 너무 무례하시더군요. 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요?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겁니까? 이 여자분한테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저한테 주스 뿌린 것도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 셔츠가 얼만 줄 아세요? 국내에도 안 들어오는 한정판이라 18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실크라 세탁도 안 될 것 같고 물어주셔야겠는데요. 남자가 주스로 엉망이 된 셔츠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그러자 소개팅남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내가 왜? 당신이 멋대로 끼어든 거잖아요. 난 그냥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요.
갑자기 웬 미친놈이 허공에 주스를 뿌릴 줄 내가 알았겠습니까? 뭐 자세한 CCTV는 경찰서 가서 따져보자고요. 참고로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회사에 고문 변호사도 따로 있거든요. 꽤 유능한 양반이라 지금까지 법적 싸움에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남자의 말에 소개팅남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제 쪽을 보며 휙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소개팅남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눈치 보던 소개팅남은 그대로 카페 문을 열고 주랭랑 쳐버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셔츠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니까 어떻게든 변상해 드릴게요. 제 말에 남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더군요. 됐어요. 제가 멋대로 끼어든 건데요. 괜찮습니다. 그치만 180만 원짜리 셔츠잖아요. 지금 바로 물어드리는 건 힘들겠지만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에이, 순진하게 그걸 믿었어요? 이거 그렇게 안 비싸요. 백화점에서 산 거긴 한데 세일해서 5만 원인가 줬을걸요? 그냥 그놈 겁먹으라고 뻥 좀 친 거죠.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설마 거짓말이었을 줄이야. 그치만 기분이 나쁘긴커녕 자꾸만 웃음이 나오더군요. 허겁지겁 도망친 소개팅남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에요. 남자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씩 웃어주더라고요. 소개팅도 쫑났겠다, 은인도 만났겠다, 이대로 그냥 집에 들어가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밥 한 끼 사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도 선뜻 좋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인근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남자는 저보다 5살 연상이었고요. 실제로 진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납품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와, 그 나이에 사업이라니 멋있네요. 멋있긴요. 제가 평생 아버지 그림자에 가려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힘으로 홀로서기 하고 싶어서 안 해본 일이 없는데 뭐 하는 족족 다 말아먹고 결국 아버지 회사 물려받은 거예요. 한심하죠? 있는 대로 허세를 부리던 소개팅남을 겪은 탓일까요? 아니면 술 기운 때문일까요? 솔직담백한 남자의 모습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죠. 끝없이 이어지던 대화도 잦아들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 사이에는 침묵이 찾아왔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 남자와 깊은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밤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그 남자는 제 소중한 연인이 됐답니다. 남자친구는 사업을 하는 사람답게 대범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제가 직장 문제나 인간관계로 고민할 때도 본인의 경험과 리더십으로 이런저런 해답을 내려줬죠. 덕분에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남자친구에게 의지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결혼도 꿈꾸게 됐습니다. 그건 혼기가 꽉 차다 못해 넘친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만난 지 3개월도 안 돼 제가 결혼하자고 조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못해도 사계절은 만나봐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전에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경험이 있던 저는 이번 남자친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오래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사가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던가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저는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몸이 너무 무겁고 속이 울렁거려 밥도 삼키기 힘들더라고요. 소화제를 먹어도 별 차도가 없기에 병원을 가니 산부인과로 연결해 주더군요. 맞아요. 임신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당장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날짜를 잡자고 하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야 문제될 게 없었어요. 혼기 꽉 찬 딸이 하루빨리 시집 가길 진심으로 바라셨으니까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대대로 사업을 했던 집안답게 남자친구네 집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실거주 외에 다른 집도 2채가 더 있었고요. 투자 목적의 상업용 건물도 3채나 보유 중이었죠. 그에 비해 저희 친정은 평범보다 떨어지는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예비 시부모님 눈에 찰 리가 없었죠. 그래도 이미 애가 들어선 데다 남자친구가 완강하게 결혼을 밀어붙인 덕분에 무사히 식을 올릴 수 있었고요. 이듬해 가을, 저와 남편을 똑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답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쁜 탓에 거진 독박 육아를 했지만 그래도 내 새끼 키우는 일이라 그런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난 뒤로 시부모님도 전과 달리 곁을 많이 내어주셔서 참 행복했네요. 그런데 아들이 돌이 지날 무렵부터 부쩍 자주 앓기 시작했어요. 태열이 심해 피부 발진으로 병원도 많이 다녔고요. 기관지 천식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죠. 내가 아프면 아팠지 자식이 아픈 걸 보고만 있어야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따로 관련 책을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고요. 태열과 천식에 좋다는 음식은 죄다 구해다 먹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유치원 다닐 무렵부터 증세가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깨질세라 애지중지 키웠네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원래 사내 자식은 좀 강하게 키워야 하는데 제가 너무 무르다고 했죠.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빠서 아들이 아플 때도 곁에 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주제에 뭘 안다고 제 육아 방식에 대해 트집을 잡는 건지. 또 남편이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집에서 아들과 같이 있을 땐 좀 살갑게 굴어줘도 좋으련만 남편은 모름지기 자식은 아버지를 어려워해야 한다면서 일부러 더 엄하게 굴곤 했죠. 당연히 아들은 남편을 무서워했고요. 제가 없으면 남편에게 먼저 잘 다가가지도 않았네요. 반면 시댁은 남편과 달리 아들에게 너무 관심을 쏟아서 문제였어요. 아이 교육 문제는 엄마인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감나라 배나라 참 말씀이 많으셨죠. 특히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찾아와 제게 조언을 가장한 잔소리를 쏟아부었어요. 예, 유치원은 아범 졸업한 사립으로 보내야 하는 거 알지? 모름지기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유치원 때부터 교우 관계며 학연을 잘 만들어 놔야 대학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라고. 어머님, 근데 민준이가 몸이 원체 약하잖아요. 그래서 숲속 유치원 같은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데 알아보니까 아이 정서 발달에도 그 편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 태교한다 뭘한다 난린데 얘가 지금 무슨 태평한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감히 윤씨 집안 장손을 기껏 유치원 보내서 흑장난이나 시키겠다는 거냐? 그러다 뒤떨어져서 다른 애들 못 쫓아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유치원 때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애는 그냥 놔둬도 어련히 잘하겠죠. 예. 민준이가 아범피만 물려받았으면 내가 이런 걱정도 안 해. 근데 민준이 몸 반쪽엔 너희 집안 피도 흐르고 있잖아. 민준이도 너랑 너희 집안 식구들처럼 대학도 못 나오고 빌빌대며 살았으면 좋겠니? 때때로 시어머니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참다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랐어요. 엄마도 민준이가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런 모진 말도 하는 거지. 그냥 맞서지 말고 네네 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잖아. 나 무시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욕보이니까 그렇지. 당신이 조심 좀 해달라고 얘기라도 꺼내봐. 그럼 모자간에 싸움밖에 더 나? 당신 하는 일이 뭔데?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우고 나 내조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요즘 경기 때문에 거래처 물량 줄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스트레스 받아야겠어? 몰랐는데 남편은 지독한 회피 성향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본인이 힘들어질 것 같자 아예 고부간 갈등은 입에도 못 올리게 했고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일을 핑계로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하나뿐인 내 남편이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본인도 오죽 힘들면 저럴까. 내가 더 잘해야지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무참하게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없이 외박하는 날이 늘어갔고요. 어쩌다 집에 오면 옷에서 낯선 화장품 냄새가 풍겼죠. 호텔 샴푸나 방향제 냄새와는 달랐어요. 분명히 여자의 분냄새였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잠든 새 몰래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제발 아니길 빌었건만 사진첩에 남편이 웬 낯선 여자와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오더군요. 볼을 맞댄 사진부터 그보다 더 진한 스킨십을 나눈 사진까지. 외면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너무 확실해 보였어요. 전 바로 남편을 깨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이 여자는 대체 누구냐고 따졌죠. 그냥 친한 친구라고 딱 잡아떼던 남편은 제 계속된 추궁에 결국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대학 동창인데 작년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 술 먹고 그만 실수로. 당신 알기 전에 정리하려고 했어. 진짜야. 근데 걔가 못 헤어지겠다고 매달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났다는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미안해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요즘 사업도 잘 안 풀리고 당신은 바가지만 긁고 그래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주라. 응?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그깟 알량한 사과로 무너진 믿음과 상처받은 제 마음이 어떻게 괜찮아지겠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이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나 말고 이 여자랑 살아. 여보, 이혼이라니. 난 걔 안 좋아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고. 날 사랑한다면서 다른 기집애랑 붙어먹긴 왜 붙어먹어? 서로 실갱이하는 소리가 바깥에까지 새어나갔나 봐요.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쏙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안 자고 뭐해? 민준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시끄러워서 깼구나? 응. 아빠랑 뭐해? 싸워? 아니야, 싸우긴.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은 걸까요? 아들이 제게 다가와 안겼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댔어. 응, 엄마 아빠 안 싸운다니까.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이 기회라고 여긴 걸까요? 남편은 갑자기 저와 아들을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자기도 그 옆에 누웠어요. 그리고 아들을 토닥이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평생 민준이 옆에서 사이좋게 지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자, 이제 자자 민준이. 오늘은 아빠가 재워줄게. 늘 자기한테 엄하던 아빠가 다정하게 대해주자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아들은 신난 얼굴로 제 아빠 품에 파고들어 어리광을 부리더군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송곳으로 찔린 것처럼 따끔거렸어요. 그래, 민준이한텐 아직 아빠가 필요해. 앞으로 이 인간한텐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애 아빠라고만 여기자.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죠. 결국 저는 남편의 바람을 용서해줬고요. 다시는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답니다. 하지만 원래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턴 쉽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그 뒤로도 비서, 거래처 직원, 길거리에서 헌팅한 여자 등 다양한 상간녀들과 놀아났어요. 나중엔 시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라긴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시더군요. 오죽 여자가 못났으면 남자가 밖으로 돌겠어? 아범이 이제야 눈에 뭐가 씌었던 게 벗겨졌나 보다. 그게 진작 결혼 전에 벗겨졌어야 하는데 뭐 어쩌겠니? 한번 돌아선 사내 마음 되돌리는 거야 네 몫이지. 그러게 누가 오르지도 못할 나무 임신으로 발목 잡아서 오르래? 다 네 업보야 업보. 제 앞에선 싹싹 빌다가도 금세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을 감싸는 시댁까지 저는 그 사이에서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들 때문이었죠. 맘 같아선 당장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제 아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걸 생각하면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쓰는 돈이며 병원비까지 매달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죠. 제가 뭐 대단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경력 단절된 주부에 불과했으니까요. 또 설사 이혼한다 해도 양육권이며 친권을 빼앗길까 겁이 났죠. 남편은 변호사를 끼고 사는 사업가였으니까요. 외도를 한 번, 두 번 봐주기 시작하자 남편도 점점 오만방자해졌어요. 나중엔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아예 감출 노력조차 하지 않더군요. 핸드폰에도 상간녀들과 나눈 문자며 함께 찍은 사진을 그대로 다 남겨뒀고요. 외박할 때도 당당했어요. 어쩜 그렇게 밥 먹듯이 외도를 하냐고, 분명 나만 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오열해도 소용없었어요. 아이, 그만 좀 해. 솔직히 사업하는 남자치고 이 여자 저 여자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딨어? 사업할 땐 원래 옆에 쭉쭉 빵빵한 미녀 하나쯤은 끼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남자 대단한 남자구나 하고 상대방이 한 수 접고 들어간다고. 뭐 일종의 기선제압이라고 해야 하나? 사업하는 남편 둔 여자들 다 그러고 살아. 당신만 유별나게 구는 거라고. 그런 남편에게 제 마음이 완전히 다친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남편에게 저는 그저 자기 아들 키워주고 살림해주는 공짜 식모에 불과했고요. 저도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친정 엄마한테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죠. 정정하시던 분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지 뭐예요. 놀란 마음에 바로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시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원래 저 없을 때 가끔 아이를 봐주던 시터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분께도 연락을 드려봤지만 개모임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중이라고 힘들 것 같다더군요. 때마침 남편이 평일인데도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쯤 저희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아들을 부탁했죠. 아버지 상태를 봐야겠지만 아마 내일이면 올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민준이 부탁할게. 오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 돼. 알림장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서 내일 유치원 보내면 되고. 남편으로서의 당신은 최악이지만 그래도 민준이 아빠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당신은 사람을 뭘로 보고 장인어른이 위중하다는데 내가 집에서 애 하나 못 보고 있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 다행히 남편도 자기만 믿으라면서 얼른 다녀오라 하더군요. 그 모습에 한시름 놓고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친정 아버지는 위험한 고비를 넘긴 상태였어요.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서 혈관도 다 살렸고 별다른 후유증도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 곁에 좀 더 있고 싶었지만 집에 두고 온 아들이 걸려 결국 다음날 일찍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번호키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이 한여름에 집안이 시베리아처럼 춥지 뭐예요. 황급히 거실로 들어가 보니 에어컨이 도대체 언제부터 켜져 있던 건지 이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쌩쌩 돌아가고 있더군요. 아니 이 인간은 나갈 때 에어컨을 껐어야지. 저는 서랍장 위에 있던 리모컨으로 얼른 에어컨부터 껐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다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 방에서 숨 넘어가는 기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분명 유치원에 있어야 할 아들의 기침 소리였죠. 곧장 아이 방으로 달려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방에도 에어컨이 풀가동 중이었어요. 얼마나 추웠으면 아들이 이불을 끌어안고 오들오들 떨면서 잠들어 있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게 잠들어 있는 건지 기절한 건지 전 아들을 마구 깨웠어요. 그러자 아들이 다시 발작처럼 기침을 쏟아내더군요. 놀란 저는 바로 119를 불렀고요. 바로 출동한 구급대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단 결과 폐렴이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아니 도대체 이 한여름에 에어컨을 얼마나 틀어댔으면 폐렴에 걸립니까? 이 애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서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거 몰라요? 까딱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고 저를 나무랐어요. 저는 의사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폐렴이 나을 때까지 당분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그래도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니 놀랐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더군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새삼 남편에 대한 살이가 끓어올랐죠. 저는 복도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속 받지 않길래 끊었다 다시 걸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마침내 남편이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당신 집에 왔어? 도대체 민준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전 바로 남편에게 악을 썼어요. 놀란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전 민준이가 에어컨 때문에 폐렴에 걸려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죠. 고작 하룻밤이었잖아. 그 짧은 시간 애 옆에 있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었어? 도대체 애 혼자 남겨두고 또 어딜 갔던 거야? 아니, 난 그냥... 남편이 우물쭈물대며 미처 말을 잇지 못할 때였어요. 갑자기 웬 여자가 오빠 뭐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전화기를 낚아챘는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저기요, 저희 오빠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제가 오빠 보고 싶어서 계속 보채가지고 저 보러 온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쪽 대체 누구예요? 아, 저 오빠 여자친구예요.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조만간 아줌마랑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그새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건 이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까짓 상간녀 때문에 지 자식을 내팽개 치다뇨. 상간녀 주제에 이 일에 끼어들지 말고요. 내 남편 바꿔요. 윤상철, 당장 네가 전화 안 받아? 어머,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구한테 상간녀래? 기분이 상했는지 상간녀가 제게 대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수정아, 이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면서 상간녀를 말리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가짜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난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애가 어릴 때부터 태열이 심했잖아. 에어컨 틀어주고 나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 추우면 지가 껐어야지. 무슨 사내 자식이 혼자 에어컨도 못 꺼. 당신이 리모컨을 서랍 위에 올려두고 그냥 가버렸잖아. 애 키보다 훨씬 높이도 놓고 그거를 애가 어떻게 찾아? 아니, 애초에 어떻게 7살짜리 애를 혼자 버려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해? 어제가 수정이 생일이었어. 자기 태어난 날에 혼자 내버려 둘 거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어떡해? 넌 지금 상간녀 생일이 네 아들 목숨보다 중요했다고 말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됐고! 이번에야말로 이혼하자. 그렇게 알고 끊어!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전부터 알아뒀던 흥신소에 연락해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죠. 이혼하려면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바람을 폈었는지, 지금도 만나는 여자는 몇이나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조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남편이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글쎄 만나는 여자가 5명이나 되더군요. 지가 의자왕도 아니고 상간녀를 5이나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남편의 바람 행각을 추적하는 사이 주말이 찾아왔고요. 병원에서는 아들 상태를 보더니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입원하자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폐렴이 오래 간다면서요. 급하게 입원하느라 챙겨온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시터 아주머니 불러 잠시 맡겨놓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와 제 옷이며 장난감이며 챙겨야 할 게 제법 있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 현관으로 들어선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웬 처음 보는 하이힐이 놓여져 있었고요. 반쯤 열린 안방문 너머로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익숙한 게 며칠 전 저와 전화로 대거리했던 바로 그 상간녀 같더군요.
흥신소에 조사해보니 남편 회사에 막 들어온 어린 신입사원이더군요. 통화할 때도 선을 넘는다 싶었는데 설마 본처가 있는 집까지 쳐들어와 일을 벌일 줄이야. 정말 역겹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혼할 때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갖고 오기 위해선 남편 외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흥신소에서 조사한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안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진하게 스킨십하고 있는 모습을 거침없이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했죠. 깜짝 놀란 남편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몸을 일으켰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거리 끌 것 없다는 듯이 낄낄대더군요. 왜? 오빠 그냥 둬. 저깟 동영상 찍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발악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아줌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굳이 상대해 뭐 하겠어요. 대화라는 것도 말이 통해야 하는 거죠. 저는 상간녀를 무시하고 제 옷을 챙겼고요. 바로 아들 방으로 가서 아이 옷과 손수건, 그리고 애착 장난감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러자 눈치를 보던 남편이 허둥지둥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여보, 나도 집까지 데려오려던 건 아니야. 근데 수정이가 자꾸 고집을 부리는 통에 잠깐 집만 구경시켜주고 나가려고 했어. 진짜야. 나한테 더는 이렇게 변명할 필요 없어. 이제 곧 남남될 사이인데 뭐. 당신이 상간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뭘 하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전 차갑게 대꾸한 뒤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간녀가 안방에서 나와 제 앞에 서더군요. 아줌마, 우리 오빠 대체 언제나 줄 거예요? 아줌마가 자꾸 이혼 안 하려고 버팅기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 진작 아줌마한테 마음 떴거든요? 둘이 같이 집에 있어도 서로 말 한마디 안 한다면서요. 잠도 같이 안 자고. 그게 무슨 부부야?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고 남편 놔줘요. 네? 상간녀는 겨우 20대 중반쯤 됐을까요? 순진하게도 남편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철석같이 믿는 듯 했어요. 그 꼴이 참 우습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피식 비웃음을 흘렸죠. 그러자 상간녀가 바로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어요. 뭐야? 사람이 말하는데 왜 웃어? 아줌마 죽고 싶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하는 말이 너무 웃겨서. 웃기긴 뭐가 웃겨요? 내 남편 달라고요? 그래요, 가져가요. 오히려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가져가주면 나야 고맙지. 근데 조강지쳐 버리고 그쪽한테 오는 남자를 믿을 수 있겠어요? 설마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 피운 여자가 당신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뭐라고요? 그럼 뭐 오빠가 나 말고도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상간녀는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뻔해요. 남편은 처음 저를 꼬실 때처럼 이 여자에게도 지고지순한 척, 한 여자만 보는 순정파인 척 했겠죠. 그럼요. 그쪽 만나기 전에 만났던 상간녀만 해도 셋 정도? 그리고 지금도 그쪽 만나면서 동시에 4명의 여자와 만나고 있네요. 제 말에 남편과 상간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떡 벌린 채 남편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던 상간녀는 이내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깟 이간질로 내가 오빠랑 헤어질 것 같아요? 쓸데없는 수작 부리지 마요, 아줌마. 난 어차피 이혼할 건데 수작을 왜 부려요? 정 못 믿겠으면 이 서류나 보든가요. 꽤 실력 있는 흥신소에서 조사한 거니까 볼만할 거예요. 그리고 노파심이 하는 얘긴데 산부인과 가서 성병 검사 꼭 받아봐요.
전 흥신소에서 조사한 남편 바람행적에 대한 자료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상간녀에게 내밀었죠. 그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던 상간녀의 눈에 이내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나밖에 없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5다리를 걸쳐? 아니, 수정아, 난... 닥쳐, 이 개자식아! 상간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대로 머리를 잡아뜯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머리숱 적은 게 콤플렉스였는데 쌤통이다 싶더군요. 아이, 잠깐, 수정아, 진정 좀 해. 여보, 나 좀 살려줘. 수정이, 아니, 이 여자 좀 떼어내줘. 저는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대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친정으로 가 몸을 의탁했죠. 다행히 부모님은 제 이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엄마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냐며 눈물까지 보이셨네요. 부모님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답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기가 생긴 건지 뭔지 이혼 못하겠다면서 버텼어요.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것에 단단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더군요. 하루는 술 먹고 친정으로 찾아와 저를 불러내 막말을 퍼붓기까지 했어요. 이혼? 니까짓게 감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 너는 아직도 네 주제를 그렇게 모르겠냐? 그동안 내 덕에 사모님 소리 듣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넌 나한테 기생하던 버러지에 불과해. 사회에 나가면 애딸린 능력 없는 이혼녀에 불과하다고. 기술도 뭣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해먹고 살 건데? 애랑 둘이 손가락만 빨다가 굶어 죽지. 돈도 없는 너희 친정이 뭐 도움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은 잔인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은 더욱 득이양양해져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내가 주는 돈 없으면 네가 고급 아파트에서 편하게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 앞에서 납작 엎드리기나 해. 막말로 내가 자꾸 다른 기집애들한테 눈 돌아가는 이유도 너 때문 아니야. 네가 계속 외모 관리하고 내조 잘했어 봐. 내가 굳이 집사람 두고 엄한테 눈 돌리겠냐? 급기야 남편은 본인이 바람핀 것조차 제 탓을 하더군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그렇게 모렴치할 수 있는지.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요. 한동안 지리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난다긴다 하는 유명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했지만 결과는 제 승리였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양육권과 친권을 다 가져온 건 물론 위자료까지 톡톡히 챙겼네요. 남편의 수많은 상간녀들도 소송에서 패해 제 통장을 두둑히 배불리는데 일조해줬죠. 남편은 그게 어지간히도 화가 났던가 봐요. 앞으로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면서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래도 지 자식인데 설마 그럴까 했지만 전 남편은 그 뒤로 제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어요. 지역센터에 도움 요청도 해봤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억울했지만 전 남편과 또다시 다툼할 심적 여유도 뭣도 없어 양육비 받는 건 그냥 포기했죠. 그만큼 더 악바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이는 부족함 없이 잘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아빠 없이 엄마 혼자 키우니 애가 이렇다 저렇다 따위의 말은 결코 듣고 싶지 않았죠. 아침부터 밤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새벽엔 우유 배달하고요.
아침부터 밤까진 마트 캐셔로 죽어라 일했죠. 그리고 평일 새벽과 주말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아이를 보다 잘 키우기 위해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나마 친정 부모님이 아이 양육을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절실하게, 처절하게 산 덕분일까요?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2년 만에 덜컥 붙었지 뭐예요. 공무원증을 처음 손에 쥔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야 비로소 전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한 느낌에 가슴이 벅차올랐더랬죠.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이제 제 앞날에 더는 가시밭길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꽃길만 걷게 될 거라 믿었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전 남편이 또다시 제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게 될 줄은 말이죠. 공무원으로 일한 지 반년쯤 됐을까요?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양육비 문제로 제가 연락할 땐 아예 답도 없더니만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할 얘기가 뭔데?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할게. 싫어. 당신 얼굴 봐서 뭐 좋을 게 있다고? 그러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만나주라. 예정? 당신과 나 사이에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연락도 한 김에 말해두는데 이제 난 양육비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우리 민준이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잘 키우고 있거든. 오히려 당신이 뒤늦게 양육비 같은 거 보내서 우리 민준이한테 조금이라도 관여할 여지 만들까봐 그게 걱정이거든. 그러니까 뭐 돈 같은 거 보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전화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지금처럼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자. 전 그대로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됐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전 남편의 끈질김을 너무 얕잡아 본 거였어요. 이튿날 퇴근하는데 직장 앞에 웬 익숙한 남자가 서 있더군요. 처음엔 행색이 너무 꾀재재해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은 어떻게 안 건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 일단 전 남편을 끌고 가까운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여긴 어떻게 온 거냐고 따져 물었죠. 당신 공무원 됐다는 건 건너 들어 알고 있었어. 혹시나 싶어서 우리 지역 기관 다 검색해보니까 당신 이름 나오더라고. 지금 인터넷으로 내 정보 검색해서 찾아왔다는 거야? 그거 범죄인 거 몰라? 부부 사이에 그게 무슨 범죄야. 남편이 아내 일하는 직장도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뭐? 당신이랑 내가 왜 부부야?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제 말에 전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되도 않는 사연팔이를 시작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진경아. 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일도 손에 안 잡혀서 사업도 다 말아먹고 개털되고 나니까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기집애들도 싹 다 도망가더라. 그때야 알았어. 내 배경 같은 건 상관없이 나 자체를 사랑해줬던 건 진경이 너뿐이라는 걸. 알고 보니 그 사이 전 남편의 사업이 폭삭 망했더라고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건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답시고 시댁 재산까지 다 끌어들였는데도 패가 망신했더군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몸에 마비가 와서 반신불구가 됐다고 해요. 솔직히 안타깝긴커녕 벌 받은 거라 생각했네요. 참나, 거지되더니만 누구한테 빌붙으려고? 당장 꺼져. 전 남편에게 차갑게 일갈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전 남편은 끝없이 제게 연락을 해댔죠. 매몰차게 거절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전 남편이 제게 뭔가 위해를 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왜 그 이혼 후에도 이 끔찍한 놈한테 이렇게 시달려야 하는지 너무 괴로웠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안 넘어가서 5kg이 넘게 살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저희 부서 팀장님도 무슨 일 있냐면서 걱정할 정도였죠. 고민하던 저는 팀장님에게 전 남편과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팀장님은 뭐 그런 자식이 있냐면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진경 씨가 여자애 혼자니까 더 만만하게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아주 비겁한 자식이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원래 그런 놈들이 자기보다 세 보이는 남자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거든요. 팀장님이 제안한 방법은 놀랍게도 자기가 새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전 남편 앞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인 척 하자더군요. 처음엔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치만 확실히 제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해야 그 자식이 물러설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과 날을 정하고 전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니 아주 희희낙낙해서 나오더군요. 양심도 없지.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대뜸 제 손부터 잡더라고요. 드디어 날 다시 받아줄 마음이 생긴 거지? 거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만한 남자가 없다니까. 내가 당신이랑 민준이한테 앞으로 진짜 잘할게.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김칫국을 얼마나 많이 들이키던지. 더는 봐줄 수가 없어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친 뒤 전화로 바로 팀장님을 호출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팀장님이 들어와 제 옆에 앉았죠. 인사해.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원래 결혼 전까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말로 해선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데려왔어. 제 소개에 팀장님이 천연덕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호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팀장님을 보자마자 넋이 나가버렸어요. 팀장님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다 간신히 더듬더듬 입을 열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너 도대체 언제 나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반년 정도 됐어. 내가 누굴 만나는지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잖아. 우린 이미 남남인데. 그걸 말이라고 해?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다시 나한테 돌아와 줄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짓밟을 수가 있냐? 억울하다는 듯 언성을 높이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당신 뭔가 오해하나 본데. 우린 이미 이혼했고 난 당신이랑 다시 합칠 마음 없다고. 더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누누이 얘기했어. 근데 그걸 무시한 건 당신이라고. 그리고 막말로 바람은 당신이 폈지 내가 폈어? 허구한 날 다른 여자들이랑 외도하는 게 취미였으면서 사업 망하고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리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나는 야, 뭐 남자랑 여자랑 같냐? 넌 애까지 달린 여자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 민준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 생각해봤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히 제 아들을 운운하며 뭐라고 하는 걸 보니 머리가 뜨거워지더군요. 네가 감히 민준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민준이가 너 때문에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상간녀랑 붙어먹고 있던 자식이? 그 얘긴 또 왜 꺼내고 그래?
말로 싸워봤자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전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위협적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팀장님이 똑같이 벌떡 일어나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더군요. 언성 낮추세요. 감히 누구한테 목소리 높입니까? 진경 씨가 옛날에야 당신 여자였지 지금은 제 여자입니다. 함부로 굴면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팀장님이 대학교 때까지 농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키가 180 후반에 덩치도 엄청 큰 편이에요. 그런 남자가 자기를 향해 매섭게 눈을 부라리니 겁이 났던가 보죠. 전 남편은 바로 꼬리를 말고 깨갱하더군요. 아니, 제가 뭘 했다고... 그저 전 진경이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속상해서... 속상해도 그 감정은 혼자 알아서 푸셔야죠. 진경 씨가 당신처럼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립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만 돌아가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조만간 날 잡고 식 올릴 건데 이런 식으로 전 남편이 계속 곁을 맴도는 거 거슬립니다. 한 번만 더 진경 씨한테 연락하면 그땐 저도 그쪽한테 무슨 짓 할지 모르겠네요. 팀장님의 협박 아닌 협박에 전 남편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제대로 대거리 한번 못 해보고 그대로 허둥지둥 도망가더군요. 남자가 어쩜 그렇게 찌질할 수 있는지 제 얼굴이 다 뜨거워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 전 남편은 다시 저를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제야 저는 이혼 후 완전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죠.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고요. 어릴 때 잔병 치레했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너무 건강하답니다. 뭐 보약이다 뭐다 몸에 좋다는 건 다 구해다 먹였더니 이젠 너무 건강해서 탈이랄까요? 체력이 어찌나 좋은지 학교, 학원, 과외, 뺑뺑이를 돌고도 친구들과 놀기 바쁘네요.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뭐 지금처럼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뭐 그것까진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한데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답니다. 상대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눈치들 채셨을까요? 바로 전 남편의 집착에서 저를 구해줬던 같은 부서 팀장님이랍니다. 몰랐는데 팀장님도 저처럼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일을 계기로 친해져서 자주 술도 먹고 속 깊은 얘기도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더군요. 결국 팀장님의 적극적인 대쉬로 저희는 몇 년 전 부부 사이가 됐고요. 예쁜 늦둥이 딸도 하나 낳았답니다. 이제 6살인데 얼마나 사랑둥이인지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저녁을 먹을 때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사랑하는 내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